안녕하세요.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 책 많이 읽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책을 읽다가 마음을 울리는 문장이 나오면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 칠하기도 하면서 읽다가 아예 노트를 한 권 사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책 구절들을 선택적으로 필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의 내용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건데요. 그랬던 제가 오디오북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정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 제작을 위한 책 한 권을 선정한 후에 책의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인상적인 이야기를 나름대로 선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책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피게 되고요. 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더 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류시안 작가님이 쓰신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 RH 코리아 출판사 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 류시안님은 대만 및 국내에서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하버드대학교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행복을 발견하는 삶의 자세에 관한 인생 지침서인데요. 저자는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행복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어 매일 어떤 삶을 살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 조각을 발견하기로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는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많은 현대인의 인생 과제인 우울과 중독, 불안, 도피, 외로움, 완벽주의, 인간관계 고민 등을 마주하는 태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50가지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설득력 있고 따뜻한 위로의 말로 전하는 마음의 내공을 다지는 치유의 심리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끝까지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벌어진 틈을 용감하게 파내다 보면 상처 안에 숨겨진 커다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난 이제 안 될 것 같아. 달라질 기회가 아직도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사실 스스로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달라지고 싶다. 다만 확신이 조금 부족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아주 불가사의한 실화 하나를 들려주려고 한다. 1955년 태국 방콕에서 도시보스로 사원을 옮기던 때의 일이다. 와트라이밋이라는 사원 안에는 석회 반죽으로 된 커다란 불상이 있었다. 키는 무려 4m, 너비는 3m에 달하는 좌불상이었는데 오랫동안 얇은 철판 지붕 아래에 놓여 있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 옮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일꾼들이 불상을 들어 올리는 순간 표면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원의 주지승은 불상이 더 손상될까 두려워 작업을 중단시켰다.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내렸다. 주지승은 잠이 오지 않아 손전등을 들고 나가 불상을 살펴보았다. 불상 표면의 틈새는 갈라지고 있었고 석회 반죽 덩어리까지 떨어져 내렸다. 불상 내부를 조금 더 살펴보던 주지승은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달려가 다른 승려들을 깨웠다. 승려들은 손전등과 도구를 손에 쥐고 한밤중에 달려나왔다.
주지승의 지도 아래 승려들은 경을 읽으며 불상의 틈을 따라 시공을 시작했다. 보수가 아니었다. 오랜 기간 불상을 감싸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파내는 작업이었다. 시공을 마친 승려들은 불상 주위를 애워싸고 연신 경배를 올렸다.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얼룩덜룩하고 낡은 석회 반죽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황금불상이었던 것이다. 태국의 3대 국보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황금불상은 이렇게 발견되었다. 불상의 무게가 무려 5.5톤에 달한다. 몸은 순도 40%, 이마는 순도 80%, 머리와 상투 부분은 순도 99%의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의 금값으로 계산하면 대만 달러로 최소 75억 원에 이른다. 불상은 13세기에서 14세기 수코타이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 석회 반죽으로 뒤덮이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상태로 최소 200년을 지나온 것이다. 1767년 미얀마의 침공과 불상 파괴를 피해 몇 번을 옮겼지만 이 진귀한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지승은 석회 반죽 조각 사이에서 특수 제작된 열쇠 하나를 발견한다. 열쇠를 이용해 불상을 구등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동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제작자가 얼마나 꼼꼼하게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또 무엇 때문에 이 귀한 보물을 감춰놓았던 걸까? 역사적으로는 그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 나는 이 이야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마치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난 후 나를 다시 발견해가는 과정과 비슷해 보이지 않는가? 우리의 참 나는 어디로 갔는가? 한때 우리에게는 소중하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는 참 나가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바라보면 흐뭇한 미소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초심을 지키고 참나를 받아들이면 생각과 언행이 일치하며 빛이 난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 참나의 투명한 몸체 위로 보호색을 한층 또 한층 덧바른다. 그렇게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내가 된다. 우리는 침묵하는 법과 억지로 웃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차림을 하고 똑같은 가십거리를 나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본래 모습을 점차 잊어버린다. 점토로 뒤덮인 내 모습은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지키느라 그 뒤에 더 강인하고 빛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렇다면 진짜 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때때로 이런 순간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좌절을 마주해야 할 때, 안전지대를 벗어나야만 할 때, 수없이 넘어질 때, 바로 이때 나의 상처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상처를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불운을 나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로 볼 수 있다면 그 틈 안에 숨겨진 새로운 힘이 보일지도 모른다. 자아가 무너짐을 인지하고 안정된 상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될 나의 약한 모습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지구도 나를 따라 멈추지 않고 쉼없이 돌아간다. 순간 짐이 덜어지고 가벼워짐을 느낀다. 이건 마치 물에 빠져 발버둥을 포기할 때쯤 숨을 크게 한 번 들이켜니 내가 양서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 가지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부른다. 삶의 격변을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더욱 강인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면, 예컨대 평소에 감사일기를 쓴다면 불행을 은혜로운 일로 재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믿음이다. 여기서 믿음이란 반드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괜찮다.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 그것은 곧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학에 유명한 말이 있다. 심생즉 종종 법생이고 심멸즉 종종 법멸이라. 마음이 생기는 즉시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는 즉시 온갖 법이 멸한다는 뜻으로 오녀대사가 남긴 가르침이다. 즉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마음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외적 자아를 변화시킨다. 벌어진 틈을 용감하게 파내다 보면 나의 상처 안에 숨겨진 커다란 힘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을 위해 마음 안에 남겨둔 그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균형 잡힌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젠가 균형이라는 주제에 관한 아주 재미난 강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강연이 시작되자 강연자는 무대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한 채로 관중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 균형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편해 보이나요? 하나도 안 편해 보이죠? 저는 지금 수시로 제 몸을 움직여서 조절해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요. 이어서 그는 훌쩍 돌아내리더니 무대 위에 선 상태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심지어는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주입되어 왔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이 오프닝에 무척이나 공감했다. 사회에 발을 들인 후 나는 줄곧 이러한 균형을 찾고자 했다. 한참을 허우적대고 궁리한 끝에 내린 결론은 강연자와 같았다. 균형 잡힌 인생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균형이란 없다. 완벽한 균형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생은 변수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과 일이 드디어 균형을 이루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순간 하늘은 내게 또 다른 변화구를 던진다. 우리는 또다시 다급한 마음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해 위기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 평범해 보이는 인생도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듯 한쪽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면 다른 한쪽은 실망하게 된다. 살아가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다 결과적으로는 단 하나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불균형을 피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서 그 상태를 감싸 안아주는 건 어떨까?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쉽게 지쳤다. 발과 다리가 욱신거리고 아팠다. 그런 나에게 코치가 말했다. 선생님이 힘든 이유는 몸이 계속 중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발을 써서 앞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발꿈치는 몸을 멈춰서게 하죠. 이때 발꿈치가 신체의 무게를 고스란히 떠받치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힘이 줄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몸이 자연스럽게 중력을 따라가도록 한 뒤에 발이 몸을 쫓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코치의 조언대로 꼬박 2주간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좀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차차 감을 잡았고 이 방법의 장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발을 앞으로 뻗게 된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때 큰 걸음으로 발꿈치를 착지시키지 말고 발바닥으로 통통 바닥을 튕기듯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 사실 이것은 일부러 균형을 깨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활용하면 중력을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코치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세가 정확하면 달릴 때는 진짜 넘어질 것처럼 느껴져도 오히려 달리기의 효율은 더 올라가죠. 정말 그랬다.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언덕길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균형을 잃었을 땐 잃은 대로의 의미가 있다.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는 그 자체로 아주 큰 힘을 가진다. 저항하는 대신 이 에너지를 슬그머니 활용해 보자. 예컨대 나는 달리기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진다. 이때는 전화 업무를 하기에 딱 좋다. 한 차례 전화를 돌리고 나면 조금 지루해지고 머리가 과열되는데 또 이때는 뚱땅거리며 음악 작업을 하기에 좋다. 작업 후 기분이 다소 고조되면 이때는 아이들과 놀아주기에 딱이다. 이제 보니 가정과 일, 취미와 직업, 사회생활과 개인, 신체와 영혼, 이 모든 것이 시계초의 양끝과 닮았다. 리듬을 잘 타고 있다가 균형을 잃은 듯할 때 시계초를 따라 그에 맞는 일을 해보자.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흔들림 속에서 또 다른 자유를 찾을지도 모른다. 내게는 좋은 이유라도 상대는 아닐 수 있다. 좋은 이유를 들어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그 전에 상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나 이익지향은 이를 그르칠 수 있다. 당신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내향적인 성격의 친구에게 모임 참석을 권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진짜 멋진 파티야. 파티에 가면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니까. 학력, 외모 다 빠지지 않는다고. 혹시 알아? 오늘 내가 솔로 탈출이라도 하게 될지. 얼핏 들으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없어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친구의 내향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향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과 만나는 사교의 장을 애초에 좋아하지 않는다. 좋은 이유라고 생각해서 건넨 말들이 친구에게는 하나도 끌리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사귈 수 있다라는 말만 들어도 친구는 초조해지고 더 가기 싫어진다. 그러나 만일 잠시 멈춰서 왜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물었다면 친구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 사귀는 걸 안 좋아해. 사람 사귀는데 재주가 없어. 혹은 난 대단한 사람 여럿을 얕게 사귀는 것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 한두 명과 깊이 사귀는 게 좋아.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로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임에 가면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너처럼 사람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만날 기회가 정말 없어. 그래서 특별히 너랑 그 사람까지 불러서 우리 셋이 알고 지냈으면 해. 공감은 좋은 설득의 전제 조건. 우리는 보통 설득이란 좋은 이유를 많이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가 충분히 많고 좋아야 상대방 귀에 들어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좋은 이유를 무더기로 주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장에서 출발해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유를 제시하면 상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의 공감을 부를 수 있는 이유만이 좋은 이유가 된다. 언젠가 한 번은 몇몇 여성들이 지난 주말 저녁에 있었던 일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 남자가 작업을 걸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조종사라는 거야. 내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몇 분 있다가 또 저 조종사예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대꾸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저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비행기 조종하는 게 뭐 어쨌다고요?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여성이 말을 받았다. 자기 수입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나 보네. 아니면 외국 여행을 자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뜻이거나.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즐거운 사람이야. 조종사라면 종일 바깥 생활을 할 텐데 불안해. 대화를 듣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종사가 만약 이 여성에게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는지
평소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여성의 성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을 테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거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 조종사가 여성의 스타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상대와 대화하는 법을 더욱 배웠어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아버지는 이런 우화를 들려주셨다. 옛날에 어느 부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급류 속에서 배가 침몰했다. 부자는 커다란 바위를 끌어안고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어느 젊은 뱃사공이 그 소리를 듣고 부자를 구해주기 위해 다급히 노를 저었다. 이를 본 부자가 말했다. 빨리 와요. 날 구해주면 1만 위안을 드리리다. 뱃사공은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강물은 더 거세졌다. 좀 더 빨리 오라고요. 날 구해주면 3만 위안을 줄 테니까. 뱃사공은 계속 노를 저었다. 부자는 안달이 나서 10만 위안, 10만 위안을 주겠소. 하고 외치는데 뱃사공의 배는 더 느려지고 있었다. 50만 위안을 주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자는 거센 홍수에 휘말려 감쪽같이 사라졌다. 육지에 오른 뱃사공은 슬픈 얼굴이었다. 처음에 난 그저 구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돈 이야기를 하잖아. 노를 늦게 저으면 돈을 더 많이 주겠구나 싶었어.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물에 휩쓸려 사라질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야. 뱃사공은 머리를 감싸주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난 그저 사람을 구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에게 돈 이야기를 하냔 말이야. 상대를 배려하는 설득의 심리 기술. 우리의 행동 이면에는 여러 동기가 있다.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수한 호의에서 출발하기도 한다. 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이익을 꺼내 들고 거기다 온갖 좋은 점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이 모든 걸 유인책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나 이익 지향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좋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 전에 상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도 좋다. 이번 일의 성공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야? 내가 이쪽 방면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아예 단순하고도 솔직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 내가 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상대의 동기와 필요가 파악될 때가 되면 깨달을 것이다. 설득이란 그저 바람을 따라 돛을 달면 그만이라는 것을. 보통 나를 소중히 하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 날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 맑고 상쾌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대학 교정 근처의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창문 옆으로 누군가 후다닥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방향을 틀더니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식당 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장님이 "오 세상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뭔 일이 있구나 싶었다. 커피를 사는 척 카운터로 가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 사장님이 말했다. 커피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은 안 팝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비행기 2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았대요. 나는 사장님과 함께 맞은편 학생회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엔 벽걸이 텔레비전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갈 때쯤 사람들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브라운관 속에는 본래 2동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한 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학 동창이었던 리처드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휴대폰을 꺼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전화선이 모두 끊겨서 전화가 안 돼요. 학생회관을 뛰쳐나가다가 마침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리처드의 동생을 마주쳤다.
키가 190cm나 되는 장정이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와 1시간가량 뉴스를 보았다. 손에는 아까 가져온 커피가 아직도 들려 있었다. 커피는 식었고 손은 굳었다. 그 후 나는 부랴부랴 뉴욕으로 갔다. 맨하탄에 임시로 만들어진 가정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곳은 3,600평에 이르는 개방된 공간에 60여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피해자의 친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신청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돕고 있었다. 센터에 들어서자 커다란 게시판이 보였다. 그 위에는 가족들이 인화해 온 사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가족 사진 아래에는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희생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 말을 들으면 희생자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라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대기했다. 길고 긴 줄이 이어졌다. 그중 아일랜드 국적을 가진 한 여성이 내게 왔다. 옆에는 2명의 아이가 엄마 곁을 빙빙 돌고 있었다. 여성의 남편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소방관이었는데 빌딩이 무너진 이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다. 그날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를 안아주겠다고 했는데 전날 저녁에 제가 남편한테 화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잠시 후에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도 안 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맹세할게요.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꽉 안아주고 싶어요.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여성의 손을 잡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불현듯 교수님이 했던 경고가 떠올랐다.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 앞에서 상담자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던 말. 상대방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을 떠맡아 줄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염세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주 냉담해지기도 하지. 이런 동정피로증은 우리 의식을 점점 잠식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은 남겨야 하는 거야. 동정피로증이 나를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매일 센터로 출근해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하다 거울을 보면서도 나의 초췌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즈음 나는 너무나 울고 싶은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모습에 당시 어렸던 내 여동생이 숙제하고 있는 모습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난 후 그 감정을 세밀하게 곱씹어 보면서 감정 뒤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찾아보았다. 그건 피로가 아니라 감격이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한 것에 대한 감격.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까? 나의 행운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책을 느꼈다. 다시 생각을 살펴보았다. 그럼 또 무엇 때문에 가책이 느껴지는 걸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아서? 그건 불합리하다. 본래 사람의 운명이란 모두 제각각인데 반드시 거창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평범함 속에서 내게 주어진 복을 소중히 하고 머나먼 미래 대신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그걸로 된 것 아닌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한탄하며 말했다. 다시 그 사람과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며칠 후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안녕? 나 리처드야. 나 괜찮아. 아무 일 없다고. 나는 친구에게 욕을 퍼부었다. 물론 기쁨의 욕이었다. 리처드는 그날 출근길에 차가 막혀 15분을 지각한 걸로 사고를 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다시는 차 막히는 걸로 불평 안 하련다. 우리의 긴 삶에 15분이란 어떤 의미일까? 15분은 생사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15분의 순간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꽤 많다.
우리가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다면 말이다. 리처드는 지금 미국에 있고 나는 타이베이에 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우리는 매년 한 번씩 만난다. 벌써 몇 년을 리처드가 20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나를 만나러 왔고 나도 뉴욕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친구를 찾아간다. 그 후 리처드가 결혼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사를 해서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데리고 플로리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난다. 모든 만남이 즐겁고 감사하다. 모든 비극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결함은 인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인연이다. 집을 나서는 매 순간이 이별이며 집으로 돌아오는 매 순간이 만남이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에 우리는 매 순간을, 모든 만남을, 지극히 평범한 모든 보통 날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행복은 고군분투와 함께 온다. 15세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무척이나 아름다운 대리석이 발굴되었다. 대리석은 거대하고 온전한 것 외에도 빛깔마저 유난히 하였다. 많은 조각가들은 마음이 동했지만 곧 하나둘 물러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외관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안에는 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각을 새기다가 돌이 완전히 갈라져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대리석은 야외에서 10년이 넘게 방치된다. 젊은 예술가 한 명이 도전해 오기 전까지는. 이 젊은 예술가는 바로 미켈란젤로다. 당시 그는 29세였다. 많은 예술가들은 그가 어리고 오만하며 주제넘는다고 생각했다. 한쪽으로 멀찌감치 비켜서서 좋은 구경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꼬박 2년을 이 돌에 온 정성을 쏟으며 함께 지냈다.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했다. 눈 뜨자마자 최대한 빨리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잤다. 작업실이 너무 작아 정원에서 조각해야 했는데 비가 와서 다 젖어도 흠뻑 젖은 몸으로 쉬지 않고 노력했다. 그가 작품 소재로 삼았던 것은 구약 성서에서 가져온 다윗과 골리앗이었다. 이스라엘인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성격 사납고 덩치 큰 군인을 내보낸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누구도 섣불리 골리앗에게 덤비지 못했다. 그것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양치기 소년이 자진해서 나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무기도 갑옷도 없이 그야말로 맨주먹에 맨몸으로 나선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더니 미친 듯이 웃으며 골리앗이 이 소년의 가죽을 벗길 때만 기다린다. 전쟁에 나선 다윗은 기회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무기는 끈 하나와 돌멩이 5개. 그는 돌을 끈에 매달아 빠르게 흔들다가 조준을 한 뒤 3개 무림매를 던졌다. 그러자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명중하고 골리앗은 바닥에 쓰러진다. 다윗은 재빠르게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은 뒤 그의 머리를 베어버린다. 이에 사기가 진작된 이스라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자 블레셋 사람들은 난리통 속에 역전패를 당한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담긴 정신은 피렌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하여 당대 예술가들의 작품 소재로 여러 번 활용되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승리의 자태로만 표현이 되었다. 골리앗의 몸을 밟고 있거나 방금 막 내려친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있는 모습 등이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다윗이 전장터로 막 나서서 돌을 던지려던 그때 아직 승패를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을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에서는 승리 후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전쟁 전의 불안을 볼 수 있다.
신기한 건 예전에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불안한 감정이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서 직접 보았을 때는 조각상의 디테일 속에서 매우 깊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미술관에 갔던 그날로 되돌아가 본다. 일행과 함께 전시실로 들어섰다. 긴 복도 깊숙한 곳 다비드상이 둥근 돔 아래에 서 있었다. 크기는 대략 5m는 돼 보였고 사방에서 조명이 그의 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우뚝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생명력이 넘쳐서 언제든 움직일 것만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다윗의 눈빛이 무척이나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 있게 몰두하면서도 동시에 미간을 찌푸린 얼굴에서 불안한 감정이 보인다. 천천히 그의 옆을 돌면서 바라보면 자태가 사뭇 편안해 보인다. 그러나 돌을 쥐고 있는 손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다. 긴장한 것이다. 마치 눈앞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듯 이렇게 조각의 각 부분마다 다른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은 흔치 않다. 하나의 조각상 위에 그렇게도 복잡한 심정들이 동시에 표현되는 것을 보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가장 고전적이며 불후의 조각품으로 칭송받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비드상을 보았을 때 나는 스토리텔링의 원리 중 하나를 깊이 실감했다.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결말? 서두? 아니다. 결말 이전에 중대한 고비, 생사가 불확실하고 승패를 알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긴장감이 넘치며 이야기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갖는다. 각자만의 싸움에 당당히 임하자. 내 삶을 돌이켜본다. 지난 시절의 행복한 추억은 그 이전에 고군분투와 함께 온 것 아닐까. 되새겨 볼 만한 과거의 성공은 커다란 스트레스와 내면의 두려움에 맞서서 있는 힘을 다했기에 결국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순간에야 물론 엔도르핀이 대량 분출되겠지만 그 이전의 긴장감과 실패에 맞서는 위험이 없었다면 그 뒤의 성공이 그렇게까지 기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편안한 마음과 집중력, 꽉 찬 믿음으로 나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하는 것. 마치 신이 돕는 듯한 이런 느낌 역시 심리학자가 말하는 최상의 상태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자 우리가 계속 분발할 수 있도록 떠받쳐주는 힘이다. 이제 기회는 당신의 눈앞에 있다. 전쟁터로 나가서 눈앞의 골리앗과 맞서겠는가? 아니면 물러나서 사격 연습을 계속하겠는가? 기다리는 건 가능하지만 평생을 기다려주진 못한다. 결국 언젠가는 반드시 싸움에 나서야 할 것이다. 중대한 고비의 순간에 다윗처럼 편안한 마음과 집중력 그리고 꽉 찬 믿음으로 당신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출격에 몰두하고 있을 때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당신에게서 승자의 자태를 미리 봐주기를 바란다.